어머님, 이 냉장고 제가 가져갈게요. 부모님 선물하려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40대 초반에 자영업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꽤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20대 때 일찍부터 독립해서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한 남성을 소개해 줬습니다. 지영아, 이 사람 진짜 괜찮아. 자수성가한 사업가인데 성실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남자는 생각보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뭔가 열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는 대화를 하는 동안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오버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 적극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2달 만에 그는 제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결혼 전에 처가 식구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는 달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공손한 태도에 만족스러워하셨고 어머니도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네.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챙겼어요. 지영아,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진솔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효심 깊은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들이 놀 때도 일했고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키웠죠. 지금은 그래도 직원 10명 정도 거느리는 작은 회사지만 제 힘으로 일군 거예요. 그런데요? 지영 씨 같은 분을 만나니까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만나도 될지. 그는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결혼식 준비에 정말 열성적이었어요. 지영아, 이 예식장 어때? 아마도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곳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소박하게 해도 되는데. 아니야. 난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어.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아껴서 뭐해? 그는 웨딩드레스도 예물도 신혼여행도 전부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랑이 정말 신부를 아끼는구나 라며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는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자기야, 오늘 정말 예쁘다.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하객들도 많았고 식장도 화려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흐뭇하게 웃으셨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함이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이 나중에 제게 짐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것도 몰랐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꼬이고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해결될 거야. 저는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라. 목소리 톤이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항상 다정하게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명령조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일이 좀 많아서요.
며느리가 시댁 가는 게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 너 그렇게 배웠어?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우리 결혼해도 부모님 집에 자주 안 가도 돼. 나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 서로 간섭 안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빨리 준비해. 엄마 집에 가야지. 당신이 혼자 다녀오면 안 돼? 나는 오늘 밀린 일 정리 좀 해야 하는데. 뭐? 엄마가 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돼?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어. 빨리 앞치마 두르고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해. 오늘 우리 딸도 와. 네? 왜? 일 좀 하라고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낯선 그릇과 조리도구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시누이가 도착했죠. 시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혼자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차렸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 시댁에 자주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 그게 언제 얘긴데? 그리고 주말에 하루 부모님 댁 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럼 당신도 우리 친정에 같이 가.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가자. 요즘 회사 일도 안 풀리는데. 장인어른 뵐 면목도 없어. 그냥 나중에 가. 결혼 전 그는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는 친정 방문조차 귀찮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지영아, 이번 달 용돈 좀 보내줘. 네, 용돈이요. 요즘 아들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너라도 챙겨야지. 한 달에 50만 원만 보내. 어머님, 지금 저희도 형편이. 아, 그래. 근데 너희 친정은 돈 많다며. 차라리 친정에서 좀 받아서 보내주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줘야지. 엄마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보내. 당신 어머니잖아.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자기가 좀 보내줘. 나중에 내가 갚을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부를 때 이름도 아닌 야 라고 하기 시작했죠. 야, 이번 주말에 청소 도와주러 와. 야, 시장 받아줄 수 있지? 야, 내 딸 애 봐줘야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와. 이런 부분을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이해해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친정에? 지난주에도 갔잖아. 당신은 매주 시댁 가잖아.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부모님 뵙고 싶어. 그게 똑같아. 결혼했는데 시댁하고 친정하고 똑같은 줄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친정 부모님께서 명절에 용돈을 주셨을 때였습니다. 사위,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던데 별건 아니지만 필요한 곳에 써. 아버지께서 봉투를 건네셨지만 남편은 덤덤하게 받아들고는 네, 잘 쓸게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안 했어? 그랬나? 안 했잖아. 잘 쓰겠다는 말밖에 더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장인어른이 알아서 쓰라고 주신 건데. 저는 점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그 적극적이고 공손하던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걸까요?
시댁 방문은 이제 저에게 고역이 되었습니다. 매번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이 곧 친정이야. 그걸 왜 몰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한숨만 쉬었어요. 저녁 차렸어. 같이 먹자.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그렇게 안 풀려? 신경 쓰지 마. 내일이야.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남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거래처가 다 끊겼어. 이제 대출은 어떻게 갚아? 다음 달부터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떻게 주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일단 진정하고 내일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당신이 돕긴 뭘 도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편의 차갑게 내뱉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에 남편의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 그래도 구직 활동이라도 해봐.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 직원 10명 거느리던 대표가 이제 와서 남의 밑에서 일하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시끄러워. 당신은 몰라.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알량한 자존심만 남았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체면만 차렸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이번 달 용돈 아직 안 보냈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요. 어려워?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은 챙겨야지. 우리 아들 힘들다고 내가 참고 있는 건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들한테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내가 참는 거야. 알아서 좀 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일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용돈을 요구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사실은 남편 회사가 망했어. 내가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뭐, 그럼 사위는 뭐해? 다시 일 안 구해?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엄마 미안해. 이런 말하기 정말 창피한데. 알았어. 엄마가 좀 보내줄게. 그런데 지영아, 사위한테 제대로 말해. 남자가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지. 친정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한 달, 두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었어요. 장모님한테 또 손 벌렸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럼 당신이 돈을 벌어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이젠 나한테 큰 소리까지 치네. 당신이 뭘 했다고? 원래 있던 돈 받아다 쓴 것밖에 더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댁 용돈도 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우리 생활비도 되고 시댁 용돈도 보내는 상황이 되었죠. 이번 달 용돈 보내드렸어요. 그래, 고생한다. 우리 아들 잘 좀 챙겨줘.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 와중에 저도 힘들어요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밥이 왜 이래? 진짜 맛없어. 설거지도 제대로 안 했네. 그릇에 물기가 남아있잖아. 집 좀 깨끗이 치워.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남편 목까지 돈을 벌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설거지 하나 거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친정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사위,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일은 좀 알아보고 있나? 한번 넘어졌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의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자네가 이러는 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장인어른 딸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힘듭니다.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고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지영아, 너 괜찮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친정으로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제 돈을 못 번다고.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나 똑같아.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남편은 점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운이 없었다. 하지만 정작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았을까? 결혼 전 그렇게 적극적이고 성실하던 모습은 다 가짜였을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남편은 변할 생각이 없었고 저만 계속 소진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친정 부모님께서 은퇴를 결심하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신 두 분은 이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며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사세요. 그래, 그동안 우리 딸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짐을 지웠는지.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 가시는 부모님께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로 꾸준히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해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최신형 냉장고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했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드디어 주문을 완료하고 배송지를 친정 새 주소로 입력했습니다. 이사 가시는 날 도착하게 해서 깜짝 선물로 드려야지. 며칠 후에 부모님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사 준비를 도우러 갔어요. 지영아, 고맙다. 사위는 뭐 하고 있어? 남편은 몸이 좀 안 좋대요. 사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이사, 나 바빠.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백수가 바쁘긴 뭐가 바쁘겠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이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곧 배송 올 거예요. 뭔데? 우리한테 돈 쓰지 마. 너희가 더 힘든 거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기다려도 배송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배송 조회를 해봤어요. 배송 완료? 화면에는 분명히 배송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자세히 보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송지가 저희 부모님 댁이 아닌 시댁 주소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혹시 내가 주문한 거 배송지 바꿨어? 아, 그거? 내가 바꿨어.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바꿨어? 그거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건데.
엄마가 얼마 전에 냉장고 고장 났다고 하시길래 어차피 사는 거면 정말 필요한 우리 엄마 드리는 게 맞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이 많으시잖아. 나중에 다시 사드리면 되지. 우리 엄마는 당장 형편이 어려우신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당신 미쳤어?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산 건데 그걸 몰래 시댁으로 돌려버렸다고? 이게 정상이야? 아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당연히 시댁이 우선이지. 남편의 목소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 가서 그거 가져올 거야. 뭐? 이미 설치까지 다 했는데? 너야말로 미친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모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말씀드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새 냉장고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 냉장고는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놔주려고 산 건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부모님 드리려고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들고 있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가 가져가야 해요. 그때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당신이나 정신 차려. 이게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 부부 사이에 무슨 도둑질이야? 내 거나 네 거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이라고. 저희가 다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챙기면 어떡해? 우리 아들 말이 일리가 있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어요. 좋아요. 그럼 그동안 제가 어머님께 드린 용돈부터 다 돌려주세요. 뭐? 몇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낸 돈, 명절 때마다 드린 돈 다 돌려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리고 이 집에 제가 사드린 물건들, 침대 시트, 냄비 세트,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다 가져갈 거예요. 저는 곧장 어머님 댁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세트를 꺼내고 거실에서 공기청정기 코드를 뽑았어요. 지영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저는 짐을 싸서 차에 실었습니다. 냉장고도 다시 업체에 전화해서 이전 설치를 요청했어요. 어머님, 제가 사드린 거 다 가져갑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은 다음 날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화났으면 그냥 화났다고 하지. 이혼이 뭐야? 진심이야. 어제 변호사도 만났어.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변호사? 그래,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 위자료하고 그동안 내가 부담했던 생활비, 시댁에 보낸 용돈까지 다 청구할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부부 싸움 좀 했다고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부부 싸움이 아니야. 당신은 나를 ATM 기계로밖에 안 봤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업 망해서 미안해. 그런데 이혼까지 할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일어설 테니까.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당신은 일을 구할 생각도 안 하잖아.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그게 내가 지금 좀 우울해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은 충분히 줬어. 이제 끝이야.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면 아빠가 지지해 줄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엄마도 미안하대. 그동안 며느리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시어머니 사과는 애초에 필요 없어. 어차피 진심이 아닐 테니까. 지영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단 만나서 대화라도 하자.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충분하네요. 생활비 송금 내역, 시댁 용돈 이체 기록, 남편 무직 기간,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시댁에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가 없는 시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일 뿐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피고는 결혼 후 1년 이상 무직 상태로 지냈으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생활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원고는 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총 18개월 동안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법적 부양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친정부모를 위해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부부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부인이 벌어온 돈도 결국 부부 공동재산 아닙니까? 제 변호사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피고는 경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무직 상태였고 구직 활동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원고 친정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추한 모습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만 챙기고 우리는 무시했어요. 제 아들도 너무 힘든데 이해는 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하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인께서는 18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으셨죠? 그런데도 무시당했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원고가 구매한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총 4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시댁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피고 및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00만 원을 반환하라.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지영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무슨 원수도 아니고 진짜 1억이야? 원수 맞지. 나한테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 진짜 그걸 다 받아야겠어? 그건 당신 문제잖아. 판결대로 해. 시어머니도 멀리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네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대로 돌아 나왔습니다. 몇 달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다며 한탄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인생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존심만 높고 책임감은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민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는 후련함이 들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났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댁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무능한 남편 뒷바라지도 안 해도 됐죠. 엄마, 오늘 뮤지컬 보러 갈까요? 그래 좋지. 우리 딸이 요즘 많이 밝아졌네. 어머니와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시댁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모님과의 시간이었어요. 이혼 잘한 거야. 엄마가 봐도 그 집안은 아니었어. 맞아요. 제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뮤지컬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요즘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점점 안정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준비 중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새 집에 잘 정착하셨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결혼 생활이 후회스럽냐고 누가 묻는다면 솔직히 후회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았어요. 내 가치를 지키는 것과 남편과 시댁 관계에서 선을 긋는 것, 그리고 때로는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요. 남편과 시댁의 무책임함과 탐욕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였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